네, 64회 조사용 기출 문제 3번 법인세 조사 워크북 7권이죠. 압축 특강 하겠습니다. 압축 특강. 지금 이제 그 압축 특강 마지막 강입니다. 압축 특강 중에서도 마지막 클립을 이제 그 하고 만들고 있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압축 특강은 최종 복습용입니다. 최종 복습용. 여러분들 시험 앞두고 공부한 거를 한번 이제 뭐 암기용으로 복습용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확인차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강의니까 그 본인의 실력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뭐 간단한 설명 같은 거는 앞 두 클립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문제 3번입니다. 그리고 문제 3번은 아시다시피 법인세 조사예요, 조사. 회사가 당초 신고한 내역이 있습니다. 회사가 당초 신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누락돼 있다는 거죠. 여러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거나 혹은 숫자나 이런 걸 잘못했거나 신고를 하긴 했는데 틀린 숫자로 신고했거나 그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게 있었죠? 뭐 여러 항목들이 누락되어 있고 이번 문제 3번 요 64회차에서 뭐가 나왔었죠, 여러분? 그쵸? 입금불산입 자산수중이익 그 결손보전에서 그 기타로 해가지고 입금불산입 기타에서 결손금 보전에 쓴 게 있는데 금액이 틀렸었죠. 그죠? 그 회사가 토지를 받았는데 평가를 잘못한 거야. 이따가 풀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틀려졌던 거야. 이따가 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뭐야? 입금불산입 4천만 원 기타를 해야 되는데 회사는 입금불산입 3천만 원 기타를 했던 거야. 당초 신고칸에 3천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경정칸에다가 정답을 다 적는 거야. 오른쪽 경정칸에다가 입금불산입 4천만 원 기타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죠? 이런 식으로. 누락된 거는 애초에 당초 신고란에 비어있겠지? 누락했었으니까. 누락되어 있기도 하고, 잘못된 숫자로 적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당초 신고란에 일단 뭐부터 하자? 회사가 당초 신고했던 그 내역을 일단 다 옮겨 적자. 그게 문제 3번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라고요? 다 부분 점수야. 당초 신고를 놓치면 안 돼요. 당초 신고 내역은 그거부터 일단 적는 게 문제 풀이의 시작이다. 그죠? 놓치지 말고 꼼꼼히 하나하나 보면서 빠른 시간에 옮겨 적는다. 이게 문제 3번의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른쪽 칸, 경정칸에는 뭐예요? 정답을 적는 거야. 우리가 각 문항을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다? 정답이라는 거야. 그 항목에 대해서. 회사가 원래 이대로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회사가 맞게 법인세 신고를 했다면, 제대로 신고를 했다면은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는 거야, 지금. 법인세 조사를 해서 조사를 통해 가지고 회사야, 네가 회사한테 말하는 거죠, 세법이. 야, 네가 정식으로 제대로 법인세 신고를 했다면 이렇게 했어야 된단다라는 거를 뭐다? 경정칸에 적는 거다라는 거예요. 연습은 충분히 했고 지금부터는 각 문항을 우리 분석하고 빠른 시간 내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은 여러분 3개가 있죠. 세 번째 서식이 뭐예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1,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2. 각각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서식,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1번이 가산조정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즉, 입금산입, 송금불산입들을 여기 적는 거고요. 세 번째 서식,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2번. 요건 뭐다? 차감 항목이야.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항목들은 여기 적으면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문제 2번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그때는 왼편에 가산조정, 오른쪽에 차감조정.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내가 문항을 풀었더니 가산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가산조정 칸에 적으면 되고, 차감조정이 나왔으면 차감조정 칸에 적으면 돼요. 자, 이거부터 완성을 해. 그리고 합계란이 있겠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합계란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기재하세요. 합계란이 나왔다. 합계가 나왔다. 그럼 그걸 가지고 1번 서식. 과표이익 세조정 계산서.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하잖아요. 당기순이익에다가 가산조정은 더하고 차감조정은 빼서 우리가 뭐 차감소득 그리고 뭐 과세표준 이렇게 쭉 나갈 각사면서 소득 이렇게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합계들을 가산조정, 차감조정 합계라 그 칸에 적으면 돼요. 해당 칸에 적으면 돼.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되고 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당초 신고란에 회사가 신고한 내역이 로마자 2번에 나오는데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그대로 적기만 하면 돼요. 거기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고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당초 신고 내역은 그냥 그대로 신고란에 적기만 하면 된다고. 몇 번 강조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연습할 때 놓치지 마시고 여기 3번. 자,
회사가 당초 신고할 때 많은 걸 누락하고 잘못하고 이랬으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이런 걸 다 찾아내잖아요. 그러면은 야 잘했어야지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페널티를 뭐로 주죠? 페널티에 대한 페널티로 가산세를 내게 하잖아요. 세법이. 실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숫자가 주어져 있을 거야. 그 숫자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뭐 경정칸에 서식 1번에 요거는 말을 보고 올게요. 한번. 자, 훑어보고 옵시다. 이게 서식 1번 칸이죠. 왼쪽에 신고 당초 칸에다가 이렇게 쭉 신고 내역을 그대로 갖다 적는 거야. 그대로. 오른쪽에 경정 칸이 우리가 풀어서 정답을 여기 쭉 적는 거라고. 그지? 여기 마지막에 방금 말한 거 가산세 있죠? 가산세는 그냥 1,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합시다 라고 했잖아. 경정 칸에 적는 겁니다. 오른쪽 여기 경정 칸에 1,000만 원. 놓치기 쉽거든요. 처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 처음에 받아봤어요. 문제 3번 풀 때 바로 이거부터 그냥 적으세요. 놓치기 쉬워. 나중에 적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문항 풀기 바빠가지고 놓치기 쉽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놓치지 말고 바로 여기 적읍시다. 가산세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여러분들 붙이는 시험에 뭐 2,000만 원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얼마 그 숫자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 여기.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가산세 놓치지 말자. 됐고요. 자 여기 여러분 자료 일반 사항 이런 건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아 매번 그냥 똑같이 나오는구나. 중소기업이고 IFRS는 적용하지 않는 기업이구나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 한 줄 한 줄 야 여기가 어딜까 경기도 수원시 뭐 의미가 있나 경기도 뭐지 이렇게 읽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여기는 찾아보세요. 여기 그 수원교육장입니다. 자 늘 똑같이 나와있는 거는 그냥 보고 빨리 넘어가야 돼. 알았죠? 넘어가야 돼요. 그렇군요 교수님. 그냥 늘 나오는 과정하고 그냥 변함없이 주셨네요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재빨리 넘어가야 돼요. 여기 신고 사항들은 다 우리 보고 왔던 거기 신고 내역 당초 신고란에 그대로 갖다 적는 연습부터 많이 해야 돼요. 하고 이어서 우리는 문항 하나하나를 푼다. 실전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잊지 말고 신고 내역들은 바로 보자마자 적어야 돼. 문제 따로 답지 따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문제 보고 지금 여기 신고 사항을 보고 바로 여기 답지에 답안 서식 1, 2, 3에다가 신고 칸에다가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탁탁 적어야 된다고. 이거부터 하고 나서 각 문항을 푸시라고요. 잔소리 그만할게요. 너무 많이 했다. 너무 같은 말을 많이 했네요.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연습이 됐죠, 이제. 넘어가고요. 자, 9기 사업연도 2009년도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4천만 원이 있대요. 자, 아까 말했듯이 2009년도 발생분부터는 향후 10년이었지. 언제 끝났어? 그래서 공제 가능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서 뭐가 종료됐어요? 공제 가능 기한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산 수증 이익이 생겼다면 거기서 입금불선입 기타라는 세무조정을 차감 세무조정을 하는 방법으로만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문항을 풉니다. 조사 적출사항이란 거야. 조사를 했더니 이런 각 문항별로 우리가 조사 적출을 했다라는 거야. 이런 적출사항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풀어봐라. 정답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각 문항을 우리가 푼다. 그리고 그 문항 푼 게 정답이잖아. 각 정답을 경정 칸에다가 다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 주식회사 서귀포한테 여기 시가 1억짜리를 시가 1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죠? 6천만 원에 팔았대요. 6천만 원에 팔았대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자, 특수관계인이 아니야. 나하고 특수관계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봐줘요?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를 정상가액 범위라고 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30%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 거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안에서 움직인 거래는 인정한다. 그대로 둔다는 거야. 여기 있죠. 옆에 필기해뒀죠. 여기 시가 1억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7천만 원과 1억 3천만 원 요 사이를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는 정상가액 범위라고 불러서 이 범위 내의 거래는 인정할게 라고 세법의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긴 뭐야? 시가가 1억인데 6천만 원에 싸게 팔았대요. 그럼 어때? 7천만 원까지는 마이너스 30%까지는 싸게 팔아도 괜찮아요. 세법이 아무 제재를 하지 않아.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싸게 판 게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죠? 이 정상가액보다도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거나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한테 기복물 준 걸로 본다고 했죠. 그게 바로 뭐다?
형식은 기부금이 아니지만 실질의 기부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그래서 이 이름이 뭐다? 의제 기부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기부금은 여러분 아무 단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법적으로 그 요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상대방 주식회사 서귀포는 뭐라고요? 여기 법정 기부금 단체도 아니고 지정 기부금 단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액을 송금불산입 지정기부금, 지정은 아니고 비지정기부금 1,000만원 기타사 유출이라고 세무조정한다고 했죠. 비지정기부금 1,000만원 기타사 유출 하고요. 중요한 것도 뭐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뭐를 넘겼죠? 지금 기계장치 A를 상대방 주식회사 서귀포한테 싸게 팔았는데요. 넘길 때 이 기계장치 A에 달려있는 혹이 있었던 거야. 유보가 달려있었던 거죠. 유보가 혹이 딱 달려있었어. 이제 원본, 기계장치 원본이 팔려 나갔어요. 그럼 이 유보, 혹도 같이 사라진다고. 어떻게? 추인해주면 돼. 반대 세무조정으로 없애주면 된다고요. 플러스 유보가 있었다는 거지. 삼각 부인에 플러스 유보가 500만원 있었습니다. 얘를 없애줘. 어떻게? 송금 산입 500만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세무조정 여기 있죠. 송금 산입 기계장치 500만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없애준다는 거예요. 세무조정이 두 개가 나왔죠. 잊지 마시고. 자, 앞으로 돌아오세요. 문항 2번. 자, 세금과 공과금의 내역인 거예요. 자, 세 개 다 회사는 뭐로 했다는 거지? 비용 처리했다는 거야.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역이잖아.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 계정으로 회계는 장부에 이렇게 세 개 다 비용으로 처리해 뒀는데 세법은 이걸 검토해 보겠죠. 보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있다면 송금불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맞죠? 1번 교통사고 벌과금 업무 관련분. 자, 업무차 지방에서 뭐 미팅이 있거나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방에 출장을 가다가 과속을 했대.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한다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거잖아. 법규를 위반한 거니까 어때? 송금불산입 기타사 유출.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체상금 우리가 조달 청하고 납품 계약을 했대요. 이건 계약이지. 계약을 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납품을 못했대요.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늦어서 미안해. 우리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납품한다. 혹시 늦어지면은 늦어지는 만큼 뭐 며칠에 얼마를 주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한 거야. 사적인 서로 계약에 의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약간 늦어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페널티를 서로 그냥 계약서상 페널티를 내가 지불했잖아. 세법은 그런 경우는 제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법규나 이런 규칙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 그냥 서로 사인 간에 계약을 한 건데 계약이 약간 늦어진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지체상금으로 300만 원을 낸 거, 200만 원 낸 것 자체로 회사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야. 이거를 또 세법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벌금, 외국에서 뭔가 잘못해서 외국 법에 의해서 벌금을 냈대요. 이것도 똑같이 국내와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한 거니까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문항 3번 건설공사 계약.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문제 2번에 보면은 앞쪽에 중소기업 특례를 다 정리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자, 그때 뭐라고 했어요? 건설공사 계약 있어서 중소기업 특례 어디에 적용해요? 장기공사는 아니고 단기공사인 경우에 한해서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으로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세법은 장기공사든 단기공사든 뭐다? 진행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법은.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면 단기공사는 인도 기준 오케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B공사는 여러분 1년 이상인 장기공사예요. C공사는 1년 미만인 단기공사였죠. 그죠? 근데 회사는 어때? 이 B와 C 둘 다를 어떻게 했대요? 인도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대요. 결산서에, 손익계산서에 인도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때? 21년도에 둘 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 손익계산서에 아무것도 인식을 안 했다는 거지. 완성돼서 인도하면서 그때 손익, 수익과 비용을 나는 인식할 거야 라고 회사가 말하고 있는 거야. 세법은 뭐라고 대답해요? 이놈아. 자, 오케이. C공사 같은 경우는 단기공사니까 중소기업 특례가 있으니까 네가 인도 기준으로 하겠다는 그 의사를 나는 존중할게. 오케이. 가만둘게.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B는 어때요? B는 장기공사잖아. 1년 이상 걸리는 장기공사잖아요.
장기공사는 중소기업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행 기준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B공사는 진행률을 계산해서 이렇게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 있었죠? 여기. B공사는 진행 기준으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각할 거 뭐? B공사에 여기 근로자 인건비 2천만 원이 뭐? 여기 단기공사원가 1억에서 빠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행률 계산할 때 이 2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진행률을 계산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무조정할 때도 여기 원가를 계산할 때 이 2천만 원만큼은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죠. 지금 회사가. 지금 인도 기준이니까 21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하나도 인식하지 않았는데 이 2천만 원만큼은 21년도에 회사가 판관비로 넣어놨다는 거야. 비용 처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는 추가적으로 여기 1억에 대해서만 송금 산입하면 된다는 거야. 그죠?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세무조정이 입금 산입 하나, 송금 산입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자,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산 수증이 회사는 여러분 봐봐요. 토지 3천만 원을 받았어. 대주주로부터. 그 대변에 자산 수증이 3천만 원이 생겼어. 이대로 두면은 여기 자산 수증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죠. 세금을 내게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아까 전에 2009년 발생분 얼마 있었어? 2월 결손금이 얼마 있었죠? 4천만 원 있었나? 보고 올게요. 여기 맞네. 2009년 발생분 공제 가능 기한이 지나버린 결손금이 4천만 원이 있었죠. 자, 이제 이번에 자산 수증 이익이 자, 회사는 3천만 원 인식했어. 근데 이게 맞냐는 거지. 이걸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어때? 토지를 받았는데 그 토지를 이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재무상태표에 토지라고 올려놓을 거 아니야. 자, 보니까 시가는 불분명하대요. 시가를 모른대. 시가를 알면 그걸로 하면 되잖아. 그게 1순위죠. 시가가 적용 1순위예요, 당연히. 근데 이 시가를 모른대. 근데 2순위가 뭐예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4천만 원이고요. 자, 2순위는 이거야. 4천만 원. 이걸로 하는 게 맞잖아. 2순위가 이거거든요. 근데 회사는 모르고 몰랐겠죠? 모르고 뭘 한 거죠? 뭘로 한 거지? 3순위. 개별 공시지가는 여러분 토지의 경우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토지의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로 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고요. 결과적으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3순위야, 3순위. 그죠? 근데 회사는 몰랐던 거지. 감정가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2순위라는 걸 모르고 그냥 개별 공시지가 3순위인 걸 모르고 이렇게 3천만 원으로 했다는 거죠. 그지? 그래가지고 회사가 당초 신고 내역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입금 불산입, 자산 수증이익 3천만 원 기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세법은 야, 너 잘못했다. 3천만 원 아니야 그거. 토지 4천만 원인데 2순위잖아. 이걸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입금 산입 토지 1천만 원 유보. 그지? 달아줘야지. 1천만 원만큼 달아줘야지. 회사는 4천만 원인데 모르고 3천만 원을 했잖아. 1천만 원만큼의 혹을 달아줘야지. 입금 산입 1천만 원 플러스 유보 이렇게. 4천만 원 토지 3천 장부가 계상한 토지 금액 3천만 원, 요 혹 1천만 원 더해서 세법이 인정하는 토지 가액은 4천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뭐 해줘야 돼? 회사는 입금 불산입 자산 수증 이익 지금 결손금 보전 3천만 원 기타라고 했지만 어때요? 결손금은 기존에 4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토지가액도 3천만 원 아니라 4천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4천만 원만큼 전부 다 없앨 수 있지 이제. 따라오고 있어요? 회사는 토지가액이 3천만 원인 줄 알았으니까 2009년도분 결손금 4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만 결손금 보전해서 없앴죠. 근데 세법이 보니까 회사 너 잘 몰랐구나. 4천만 원이야 자산 수증 이익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세법 입장에서 보자면 결손금 4천만 원, 2009년분 결손금 4천만 원을 다 없앨 수 있죠 이제. 입금 불산입 자산 수증 이익 4천만 원이 정답이란다 라는 거야. 이게 어디 표현돼요? 한번 보고 올까요?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몇 페이지예요? 54페이지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2, 즉 차감 조정 모여 있잖아요. 여기 토지 결손금이 회사는 당초 신고할 때 입금 불산입 토지 뒤 결손금 보전 자산 수증이
결손금 보전이지 3천만 원 기타 이렇게 했었는데 세법 입장에서는 야, 너 몰랐구나. 자산 수준 이익은 3천만 원이 아니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회계는 3천만 원이 자산 수준 이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결손금은 4천만 원인데 나는 자산 수준 이익이 3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3천만 원만 결손에 보존하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따라왔죠? 근데 뭐야? 세법은 야, 토지 4천만 원이야. 즉 자산 수준 이익은 4천만 원이야. 결손 4천만 원, 2월 결손금 2009년분 4천만 원 다 없앨 수 있어. 정답 어때? 입금 불산입 자산 수준 이익 결손 보전 4천만 원 기타야. 경정판에는 정답을 적는 거라고요. 정답. 됐죠?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지금 세무조정이 2개가 들어갔죠. 지금 여기는 차감 조정이니까 여기 앞쪽에 가산조정 쪽에 뭐가 있었죠? 토지 D 자산 수준 이익 3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만큼 꼬리를 달아줬죠. 혹을 달아줬죠. 가산조정 입금 산입 토지 D 1천만 원 플러스 유보. 이게 여기 적히는 거예요. 이거는 세무조정이 2개가 나왔습니다. 2개가 됐어요. 앞쪽으로 다시 갑시다. 문항 4번 풀었네요. 끝. 이어서 문항 5번. 문항 5번 뭐예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었습니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여러분 순위가 있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뭐였어요? 대답해 보세요. 1순위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송금불산입 2순위 비실명 채권 증권에 대한 이자 2순위 3순위 건설공사 계약에 대한 이자 송금불산입 유보해야 되지. 그거는 유보 3순위 송금불산입 유보해야 되는 거 건설계약에 대한 건설공사에 대한 이자 3순위 4순위 뭐였어요? 채권자 불분명 아닙니다. 4순위 뭐?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 업무 무관 자산 대표자가 갖고 놀려고 주말에 바다에서 놀려고 탄 요트. 그리고 혹은 아까 전에 말했던 업무 무관 가지급금 이런 게 있다면 그걸 업무하고 무관한 자산이라는 거야. 차입금부터 갚아야지. 뭐 이런 거 샀냐? 이런 거를 재무상태표에 자산이라고 올려놨냐? 제재를 한다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4순위 그게. 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뭐부터 적용할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적용합니다. 여기 1순위 뭐예요?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가 있었죠. 송금불산입 1,500만 원 상여예요. 만약 이 1,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원천 징수했다. 그래서 나라에 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 송금불산입 1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송금불산입 1,400만 원 상여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원천 징수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다 상여로 처리하면 돼. 이 상여는 누구에 대한 상여죠? 누구한테 보너스 준 거를 봐버리는 거예요? 이 회사 주식회사 국세의 대표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 채권자가 불분명한 데에서 왜 돈을 끌어다 썼냐? 조세 정의를 위해서 약간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자한테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상여는 법인의 대표자한테 상여 처벌하는 겁니다. 이거 가능하면 이런 거 채권자 불분명 사채 비실명 증권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끌어 쓰지 말라는 제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업어음 할인한 건데 이건 이 상업어음에 대한 할인이 매각거래에 해당한대. 그럼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던 어음이라는 자산을 팔아 넘긴 거하고 똑같다고 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대한 손실은 뭐다? 이름은 지급 이자라고 되어 있을지라도 실질이 매각으로 보니까 처분하면서 손실로 본다. 즉 처분 손실로 보는 거야. 지급 이자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제외할 거래요. 이따가 지급 이자 계산할 때 얘는 제외한다고. 반면에 뭐가 있었어? 차입 거래로 보는 거 있습니다. 상업어음 할인인데 그게 실질이 차입 거래로 해당한다. 차입 거래에 해당한다라는 만약에 멘트가 있다면 그거는 이자로 볼 거야. 알겠죠? 밑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100만 원은 그냥 조세 정책상 그냥 지급이자. 이따가 여기 송금불산입 계산할 때 얘는 제외해 준다고요. 됐죠? 밑에 분석합니다. 4천만 원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 1,000만 원 뭐야? 이거 자주 나온다고 했지. 회사가 직원 그냥 지배주주 아니고 그냥 우리 회사 다니는 그냥 직원이에요. 직원한테 전세자금 대여금 혹은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줬대요. 제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왜?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 특례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중소기업이니까 제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회사는 제재해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제재합니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됐죠?
이 회사, 우리 회사는 지금 중소기업이니까 업무보완 가지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할 점, 여기 대표이사 업무보완 가지금 이거 있죠? 이자를 하나도 안 받았대, 회사가. 돈을 빌려줘 놓고. 그지? 그러면 또 뭐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당연한 거고요. 적정이자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원래 입금 산입 인정이자도 해야 돼. 근데 뭐다? 인정이자 계산은 생략한다라고 교수님께서 전제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금 산입 인정이자 요 세무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하지만 여러분 어땠어? 65회차 같은 경우 요 인정이자 계산하는 문제도 따로 나왔었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생략한다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거고요. 자, 풀이 보세요. 여기 채권자 분명 사채이자 상여 나왔죠? 그리고 업무무관 지급이자 계산하는 거 요거 기타 사유 유출로 한다는 거 계산식은 어떻게 나왔어요? 선순위 송금 불산입액은 다 제외하고 500만 원에다가 2천만 원에서 빠졌죠, 여러분? 요 100만 원 매각거래로 보는 할인료 빼고 할인료로 본 지급이자 빼고요. 기업 구매 자금 대출이자 요것도 빼고요. 그래 1,800만 원만 해당됩니다.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의 원본의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모에다가 차입금 족수, 분자에다가 가지금 족수를 넣는다고 했죠. 근데 차입금 족수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문제에서 차입금 족수라고 친절하게 교수님께서 딱 주시면 그냥 그걸 갖다 쓰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어때요? 차입금 족수가 따로 없잖아. 우리가 도출해내야 된다고. 어떻게 했어? 어렵지 않았죠? 지급이자를 어떻게 계산했어요? 차입금 곱하기 연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일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차입금 족수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뭐죠? 여기 차입금 곱하기 일수, 이게 바로 차입금 족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남기고 전부 다 이항하면 돼, 왼쪽으로. 그죠? 왼쪽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하면 돼.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제 수업할 때 여기 이거를 차변이라고 했네요. 워낙 오랜만이네요. 이거 원래 좌변, 우변 이렇게 말하죠. 차변, 대변이 아니고 좌항, 우항이죠. 좌항으로 다 옮기면 돼요. 연이자율과 365분의 1을 좌항으로 다 옮기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입금 족수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대표이사한테 빌려준 돈 4천만 원, 요거는 가지금 족수 1년 내내 가지고 있었으니까 365일 곱해주면 나오죠.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넘어가서 자, 문항 6번 문항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 정률법이었죠. 그리고 이 문제에는 일단 정률법을 네가 정률법 감가상각비를 풀 줄 아니? 라는 것도 중요했고 또 뭐가 중요했어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이거 제가 요거 정규 강의에서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도 다 드리면서 재무회계 파트에 있는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도 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지? 결과는 뭐였어요? 회사는 이 작년에 야 400만 원 감가상각비 했어야 되는데 놓쳤다. 그래서 요걸 오류 수정해야 되니까 올해 21년도에 2월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면서 400만 원을 이렇게 이익잉여금 감소로 표현했죠. 하지만 세법은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야, 그 올해 이익잉여금 감소가 아니고 그냥 21년도에 그냥 새로 감가상각을 400만 원 한 걸로 세법은 봐. 왜요, 여러분? 왜 그렇게 보죠? 세법은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사항으로 보잖아. 분류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못한 게 아니고 그거는 회사가 선택한 걸로 보는 거야. 회사의 선택으로 본다고. 결산조정사항이니까. 회사는 작년에 400만 원 했어야 되는데 놓쳤어. 그래서 올해 400만 원 오류 수정으로 적용했죠. 지금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했잖아. 오류 수정 회계 처리한 거죠. 세법은 어떻게 봐요? 야, 세법은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야. 그러니까 작년 거 놓쳤다고 해서 뭐 올해 이익잉여금 감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올해 비용으로 볼 거야. 감가상각비 계산한 걸로 볼 거야. 라고 했죠. 여러분 올해 이익잉여금 감소로 보나 올해 비용으로 보나 올해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내년부터는 이 둘이 차이가 없어지잖아. 둘 다 결국은 이익잉여금 감소라고. 비용 처리를 했다고 해도 그 비용 처리한 것도 결국은 이익잉여금 감소가 되는 거잖아.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이 귀에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되면은 기본 강의를 다시 들어보세요. 기본 강의 때 예를 들어가면서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니까 결과적으로 같다는 거 알겠죠? 올해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하나 올해 비용 처리를 하나 올해 세금에는 영향을 끼치죠. 올해 송금은 달라져. 하지만 올해가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순자산 차이가 없어. 자본의 구성 내역의 차이였을 뿐인 거야. 결과적으로 비용, 감가상각비도 내년 넘어가면서는 다 이익잉여금 감소가 될 거거든. 이익잉여금 감소로 반영될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올해의 비용 처리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송금 산입을 해줘요.
마지막에 소득처분은 뭐예요? 순자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산 부채 차이가 있다면 유보,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죠. 같은 자본의 크기는 변하지 않잖아요. 순자산의 크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 마이너스 유보도 아니고 이거를 누가 가져간 것도 아니죠. 사회로. 사회에 유출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배당, 상여 이렇게 처분해서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을 처리하거나 기타 사회 유출로 사회 유출된 것도 아니야. 기타 사회 유출, 뭐 배당, 상여 이렇게 처분할 것도 아니라고. 빠져나가지도 않았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럴 때 뭘로 소득 처분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돼서 만든 소득처분 개정이 뭐예요? 기타야, 기타. 같은 자본, 순자산의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순자산의 내역만 다른 경우에는 뭘로 한다고요? 기타라는 소득처분을 한다고요. 그래서 송금 산입 기타로 400만 원 처분한다고요. 그리고 이 400만 원만큼은 어떻게 처리했죠? 단기 감가상각한 걸로 봐서 어때요?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여기 장부에 계상한 2076만 6천 원 외에 이 400만 원 이거 방금 송금 산입 기타 한 거죠. 이게 이 400만 원을 올해 감가상각한 걸로 세법은 간주해 주는 거야. 간주하고 한도를 계산합니다. 맞죠? 기억나죠? 수업 들었던 거 이렇게 합니다. 정률법 어떻게 계산해요? 정률법 한도 어떻게 계산해요? 텍스 세법상 기말취득가에서 세법상 기초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면 되죠. 자료에 주어져 있는 거를 하나하나 갖다 쓰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에다가 정기 누적 즉시상각 의제 더하고 단기 즉시상각 의제 더하고 여기 뒤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BS상 기초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 요거 놓쳤다 그랬죠? 더해준다. 뭐 정기 누적 즉시상각 의제를 또 더해줘야 돼.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없으니까 그냥 영원이죠. 영원 더해주고 뭘 빼줘요? 빼기 600만 원. 단기 초에 있던 유보. 단기 초 유보가 의미하는 게 단기 초까지 감가상각 하려다가 부인된 게 유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만큼은 빼주는 거예요. 단기 기초에 있던 플러스 유보만큼 빼준다. 맞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 이 파란색 대괄호에 있는 게 뭐를 의미한다고요? 세법상 기초 미상각 잔액이야. 거기다가 0.451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세법상 한도 금액이 나온다고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회사는 2,476만 6천 원만큼 감가상각 했는데요. 자, 한도가 2,976만 6천 원으로서 지금 여유가 얼마 생겼어? 500만 원만큼 여유가 생겼죠? 자, 여유가 생겼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옛날에 송금 부인됐던 거, 즉 기초유보 있죠? 기초유보 금액을 추인해서 없앨 거야. 뭐를 한도로? 올해 여유. 500만 원을 한도로 기초유보에서 추인해서 없앨 거야. 기초유보는 600만 원이 있었죠? 추인해서 없앨 건데 얼마까지 없앨 수 있다는 거야? 올해 생긴 여유 500만 원까지 없앨 수 있죠. 이 여유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인부족액이라고. 한도까지 여유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시인부족액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도를 넘어가면 한도 초과액이라고 말하고 한도까지 모자란 부분, 한도까지 여유 있는 부분은 시인부족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때? 기초유보는 600만 원인데 올해 여유가 500만 원이 생겼어. 그 여유 생긴 부분을 한도로 추인해주면 돼. 송금 산입, 정기 감가상각 한도 초과. 이거 유보죠. 기초유보 500만 원을 없애줍니다. 자, 그런 거로 하면 이제 유보가 얼마 나왔죠? 100만 원이 남아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6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큼을 없앤 거야, 지금. 됐죠? 감가상각비. 여러분, 지금 말한 것만 듣고 내가 감가상각비 못 풉니다. 기본 강의 들으면서 천천히 이 정률법 부분 있죠? 정률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리마인드 용어를 지금 하는 거지. 이것만 듣고 정률법 뭐 감가상각비를 정복한다 이렇게 안 돼요. 기본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 안 하신 분들은. 감가상각비 어려운 주제죠. 하셔야 돼요. 밑에 미술품 뭐라고 했죠, 여러분? 미술품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 장식, 환경미화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복도 이런 곳에다가 사무실이나 복도에 항상 전시해둬야 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미술품을 산다고 들어간 돈 있죠. 그 돈을 비용으로 계상해도 송금으로 다 인정해준다. 이게 세법의 입장이라고요. 자, 그런데 얼마까지만 인정해줘요? 1천만 원 이하까지만 인정해줘요. 오케이? 됐죠? 지금 우리 회사는 1,100만 원짜리야. 요건은 다 갖췄어요.
환경미화 장식 요건으로 하나를 사서 사무실 복도에 항상 볼 수 있게 전시해 뒀다. 요건은 다 갖췄는데 금액 요건이 안 됐던 거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렇게 비용 처리했을 때 전부 다 송금으로 오케이 세법 나도 인정해줘 이렇게 하는데 1천만 원을 넘는다면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액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1천만 원까지는 비용, 1천만 원 초과하는 100만 원만 자산 처리하면 되나? 송금 불산의 100만 원 유보만 하면 되나요? 아니라고. 1천만 원은 그냥 기준금액일 뿐이야.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전액, 1,1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자산으로 잡아야 돼. 알았죠? 제가 강조했던 거 기억나죠? 송금 불산입, 미술품 1,100만 원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기억나죠? 규정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대손 충당금입니다. 대손 충당금. 마지막 문항이에요. 대손 충당금 바로 볼게요. 자, 기초 유보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8천만 원이 있다. 어떻게? 보자마자 뭐 하라고요? 입금 불산입 정기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8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하면 돼요. 회사도 당초 신고할 때 다른 거는 못했어도 이거는 한다고 했죠? 이거는 했나 보고 올까요? 차감 여기. 그러네요. 이거는 했네요. 이거는. 당초 신고 내역에 정기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8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거는 제대로 했네요. 그죠? 자, 어떻게 한다고? 이걸 회사가 제대로 했으니까 오른쪽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되나?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뭐라고? 이 오른쪽 칸에는 회사가 왼쪽에서 어떻게 적었든 신경 안 써. 우리는 조사에서 이 경정 칸에는 무조건 그냥 정답을 다 적는 거야. 8천만 원 마이너스 뭐라고 똑같은 걸 한 번 더 적어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조건 오른쪽 칸에는 정답을 적는 거라고요. 똑같이 경정 칸에 8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적어줘야 돼요. 놓치지 말자. 알았죠? 왼쪽에 적혀있으니까 오른쪽에 안 적으면 안 되나요? 안 돼. 알았죠? 이 오른쪽 칸에는 무조건 정답을 다 적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이 숫자들이 적혀야 된다. 그 정답인 숫자들을 다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았죠? 됐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이랬고요. 자, 작년에 매출채권 F를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 요건이 안 돼가지고 못 죽인 거 어때? 3천만 원 유보가 있죠. 기초에. 그런데 어때요? 21년 21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대요. 1천만 원만큼. 어떻게 해야 돼? 송금산입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1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1천만 원만큼을 수술해서 없애줘 버리는 거야. 유보 3천만 원, 기초 유보 3천만 원 있었는데 그 중에서 1천만 원만큼을 추인해서 마이너스 유보를 없애는 거죠. 잔여 유보는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기말 유보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자, 대손 충당금 계정 내역이 항상 이렇게 주어집니다. T계정이 주어져요. 이렇게 T계정. T계정이 주어지는데 기초는 오른쪽에 적히고 여기 왼쪽 밑에 기말 잔액이 적혀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한도산실 계산할 때 여기 적히는 숫자예요. 회사 계상액으로 기말 잔액을 갖다 적는다는 거.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당기 설정액인 2천만 원을 적는 게 아니에요. 됐죠? 자, 이거 분석했죠? 21년 6월 30부도 발생했어.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6개월 이상이 지나야 결산 조정 사항으로서 회사가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어때? 제가 이거 분석했던 거 기억나죠? 21년 12월 31일은 6개월이 되는 날이야. 6개월이 지났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22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21년도 회사는 죽였다는 거잖아. 대손 처리했다는 거지. 그럼 세법은 뭐라고 해? 야, 하루 빠르다. 아직 요건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송금 불산입 돼. 잘못 죽였다는 거지. 채권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야. 송금 불산입 유보. 그죠? 640만 원 송금 불산입 유보해준다는 거 기억나죠? 그리고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이건 어떻게 돼요? 임의대손 사유지 얘는 어때? 인정한다는 거지. 비용 처리해도 오케이. 임의대손 사유인데 네가 없앴냐? 너의 의도를 인정할게. 오케이. 비용 처리 인정라고 한다는 거죠. 기억하죠? 자, 3번 자료. 단기말 BS상 채권이에요. 12억 6,960만 원이 있네요. 자, 분석해 봅시다. 이 안에 이런 애들이 있대요. 매각거래로 보는 할인 후. 아까 말했죠. 매각거래로 할인을 했는데 내가 돈이 급전이 필요해서 할인을 해서 돈을 당겨 썼는데
그게 매각 거래로 실질을 본다면 어때? 판 거하고 마찬가지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실질이. 설정 제외입니다. 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2번은 그냥 일반적이니까 포함이 되고요. 일반적인 대여금이니까 포함이 되고요. 설정 대상 채권이고요. 3번 관계회사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3억 1,400만 원. 설정 제외입니다. 관계회사는 내가 20% 지분을 넘게 갖고 있는 지분법 적용하는 회사예요. 특수관계를 통해 가지고 뭔가 부당하게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그 구상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3억 1,400만 원. 그리고 4번 정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 총액은 23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자, 자세한 우리 대손충당금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우리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여기는 심플하게 정리해버리고 넘어갈 거예요. 세무조정, 이권불산입 정기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8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죽여야 되는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송금 산입 됐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야 하루 차이다. 아쉽지만 하루 차이긴 하지만 야 법 규정이니까 마음대로 아직 안 돼. 21년도에는 요건이 안 돼. 다시 살릴 거야 이 채권. 송금 불산입 부도금 640만 원 플러스 유보. 맞죠? 그리고 한도 계산은 어떻게 했어요? 회사는 1억 대손 충당금 계정에서 차변 밑에 있는 기말 잔액을 쓴다고 했어요. 기말 잔액. 잊지 말자 기말 잔액.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을 이 칸에 적는 겁니다. 한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1번 곱하기 2번. 1번은 뭔데요?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 단기말 잔액. 올해 말 잔액이에요. 거기다가 2번 대손 실적률 1%하고 전기 기준으로 한 실적률 둘 중에 큰 걸로 한다고 했죠? 큰 걸로. 1번 단기말 세법상 채권 어떻게 구해요? 물 좀 마실게요. 장부상 회계상 채권 12억 6,960만 원에다가 설정 제외 채권 아까 말했던 거 매각 거래를 본 할인어음 그리고 특수관계 그 관계회사에 대한 구상채권 있는 거 빼요. 얘들은 다 설정 제외니까 제외 빼. 그리고 마지막에 더해줘야 될 게 뭐예요? 단기 말 올해 말 시점의 채권 유보를 더해주면 되겠죠. 기초 유보는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세무조정을 2개를 했죠. 소멸시효 완성 송금 산입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부도금 아직까지 하루 남았다. 송금 불산입 플러스 유보. 이 마이너스 유보와 플러스 유보를 반영해줘야지. 마이너스 유보는 1,000만 원 빼주고 플러스 유보는 플러스니까 더해줘. 그지? 채권을 살린 거니까 더해줘. 마이너스 1,000만 원 플러스 640만 원. 이렇게 반영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1번 단기말 채권 잔액은 9억입니다. 그리고 2번 대손 실적률 어떻게 구해요? 분모에다가는 정기말 채권 세법상 채권 잔액을 분모에 넣어요. 23억 7천만 원이 작년 말 장부상 금액인데 여기다가 뭐를 더해줘야 되죠? 전기말 유보, 즉 당기초 유보 얼마야? 3천만 원을 더해주면 돼. 그게 작년 말 세법상 채권 잔액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분자에다가는 뭐를 넣어주죠? 단기 대손충당금 감소액, 즉 단기의 대손 금액이에요. 장부상 금액이죠, 이게.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세법상 대손 금액이잖아. 어때요? 여기 위에서 세무조정 할 때, 송금산입,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송금산입으로 비용을 더해주면서 채권을 죽였죠. 여기 한 송금산입, 이 금액만큼은 더해줘야지. 왜? 비용을 더 크게 한 거니까 더해줘야지. 그리고 부도금 얘는 하루 차이로 비용 처리한 거를 부인했죠. 야, 넌 아직 송금 처리하면 안 돼. 송금 불산입이야. 라고 하니까 비용 입장으로는 마이너스죠. 이 640만 원만큼. 따라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송금 산입한 1,000만 원만큼은 비용에 더해주고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640만 원만큼은 빼줬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1.4%가 나옵니다. 1%가 안 됐다면 최소 세법은 1%를 보장해주려고 하는데 1%를 넘잖아요. 1%가 넘잖아. 그러면 그 넘는 걸로 적용해준다는 거지. 이게 크면 클수록 대손 충당금 한도액이 커지니까 회사한테 유리하겠죠. 이 대손 실적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 입장으로는 좋아요. 그지? 1.4%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보면 한도가 얼마가 나와요? 한도는 1,260만 원이 나옵니다.
자, 한도 초과가 얼마야? 한도는 1260만 원인데 우리는 1억만큼 대손 충당금 설정을 했대요. 어때? 그러니까 송금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8,740만 원 플러스 유보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무조정 나왔죠? 세무조정이 대손 충당금 파트에서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마지막 문항을 풀었습니다. 지금 문항 8번 풀고 있잖아. 문항 8번 대손 충당금까지 해서 바로 풀었습니다. 이렇게 서식 작성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연습이 됐다고 가정하고 압축 특강에서는 서식 작성하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기본 강의 들으시면 돼요. 앞에 있는 기본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본 강의 문항 8번과 함께 서식 작성 마무리까지 해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서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45분 한 50분 정도 걸렸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특강이 그 압축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해가지고 우리가 한 뭐 4시간 좀 안 되게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린 것 같은데 그럼 충분히 복습용으로 최종 마무리 복습을 위해서 이 특강을 이용하시면 돼요. 압축 특강을. 자, 충분히 잘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64회 조사요원 기출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20시간이 다 넘었죠. 그러니까 압축 특강까지 하면 꽤 많은 시간을 또 64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주셨네요. 그만큼 여러분들 그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겁니다. 성과가 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도 합격하기를 늘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합격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상 박준범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